1962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잠깐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이제 고작 17년 지났을 때예요. 이때 이제 냉전 체제가 싹 이제 자리를 잡아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전 세계에 또 다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결국에는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형식으로 종결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은 전쟁을 할 수 없다 라는 신념을 한편으로는 심어줬어요. 이제 전쟁을 하면 세계는 핵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전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 으르렁거림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콜드 워, 냉전이라고 한 거예요. 불을 뿜는 전쟁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미국의 한 언론인이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해서 그래서 냉전이란 말이 두루두루 퍼졌는데, 그때 이제 냉전의 맹주 역할을 하던 게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이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입니다. 그런데 1962년 어느 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에게 급박한 보고가 한 건이 올라옵니다. 쿠바에 지금 보니까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그 미사일 기지에 소련제 미사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로부터? 저 소련 그 바다로부터 이 미사일을 싣고 오는 중인데, 지금 미국의 영해 쪽으로 접근해 오는 것은, 미국의 이제 영해 앞에 그 공해상 있잖아요. 공해상까지 도달하는데 13일 남았다. 이런 보고가 들어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이죠. 13일밖에 남지 않았다. 와, 그 사이에 뭔가 결정을 해야 돼. 근데 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나요? 몇 개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만종 모형 있잖아.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는 뭐 기껏해야 이제 야, 한 판 뜰까? 이런 생각. 아니면 야, 한 판 뜨는 건 너무 부담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가서 미안하다 할까? 아니면 근데 내가 뭐가 미안한 거지? 잠깐, 아직 그것도 파악이 안 됐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나?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만나자 할까? 어떻게 할까? 몇 개 안 되잖아요. 만종 모형으로 접근해 보면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없을지, 이거를 궁극적으로 최선의 대안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말입니다. 골똘하게 요 문제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막 백악관에서요 매일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막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듣고 자신이 챙기지 못한 어떤 그 상황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모아내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이제 각 밑에 그 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들은 또 지네 매뉴얼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그 중에 제일 위험한 애가 국방부예요. 국방부. 얘네들은 자기 매뉴얼에 따라 야,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진검승부를 한번 이 기회에 내보는 거 어때? 오라 그래봐 한번. 우리가 쓴맛을 보여주겠어.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도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보고를 해. 대통령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포함해서 고민 중이지만 섣부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거고, 국무부 같은 데는 외교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서가지고 지금 자칫 잘못하면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3차 세계대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맞서는 거죠. 그래도 뭐 지들끼리 막 또 싸워.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회사 모형 비슷한 것도 좀 있는 거죠. 케네디 대통령은 합리 모형. 합리 모형. 그런데 각 그 부들이 나서서 하는 것들은 지금 보니까 회사 모형. 이런 거야. 나름의 SOP가 있고 그거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거대로. 우리를 믿고 맡기만 주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보고를 해요. 근데 케네디가 일단 진정을 시켜놓고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인 거예요. 지금 모든 대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못 봤던 모델이 하나가 튀어나와요. 못 봤던 모델.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백악관에서 막 얘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백악관에 각 그 회사 모형으로 따졌을 때 각 하위 조직 있잖아요. 여기에 수장급 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자꾸 백악관으로 불러. 그래서 여기서 난상 토론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입장이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불려왔으니 저기 상대방도 있고 자기네 조직 얘기만 할 수는 없어 이제. 그들 얘기도 듣잖아. 그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본 다음에 자기네 입장을 녹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내가 이끌고 있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의 이해관계도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으면서 절충점을 모색하면서도 그러면서 대통령 눈치도 보이네. 국가 전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자기가 미움을 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혹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소신 이런 것들까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델은 좀 독특하다. 요 모델은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 벌어졌고 이 속에서 있잖아요. 목표의 일관성. 목표의 일관성은 케네디가 제일 일관성이 있는 거죠.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사람 잘못하면은요 세계전쟁을 발발하게 한 사람이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이제는 소련도 다 핵을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거 뭐 저쪽으로 그 북극 통과해 갖고 이렇게 서로 쏘면 대륙간으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린 지도를 옆으로 봐가지고 미국하고 소련이 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되게 붙어. 아니 그 옆으로 해도 붙어 있다. 소련이 너무 넓어서 그죠? 그러기는 한데 북극으로 보면은 거기에 홀딱 넘어가면은 미국 땅이요. 그러니까 이게 핵전쟁이거든 이건. 와 이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케네디가. 그런데도 일관성을 가지고 이거 전 세계 평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안전 이런 것만을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을 고민해요. 그 모델이 하나가 있고 그죠? 모델이 하나가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 모형의 버전에서는 여기는 이제 어때요? 목표의 일관성이 어떨까요? 목표의 일관성이 좀 낮아지죠. 케네디보다는. 케네디는 국익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국익도 고려를 해. 국익을 얘네가 그렇다고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이익도 고려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네 조직의 입장도 거기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목표의 일관성이 조금 흔들려. 알겠죠? 그러니까 목표의 종류가 뭐예요? 전체 목표와 하위 조직의 목표. 이게 섞여. 그죠? 근데 케네디가 불러서 모아낸 그 고위 관료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도 고려해. 근데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 하위 조직의 입장도 고려해. 그런데 거기다가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의 입장도 반영돼. 맞아요? 이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의 일관성이 여기는 어떻겠어요? 뚜렷하겠어요? 흐트러지겠어요? 흐트러지지. 헷갈려 하는 거야, 막 이제 이 안에서. 알겠죠? 근데 앨리슨이 이걸 연구한 거잖아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그 과정을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의사결정 모형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 세 가지의 의사결정 모형이 동시에 다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세 가지 이론 모형이 다 적용된다. 아시겠죠? 세 가지가 다 나온다. 하나가 아니다. 세 개가 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세 번째 모형은 이 과정에서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본인이 이제 찾아낸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어떻게 해결했냐?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케네디가.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앞에 공해상에 소련배가 나타났어. 그래서 저지선을 딱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미국 군함을 보내. 그래서 미국 군함이 쫙 너레비를 서 있어요. 너레비 서 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소련 배들이 오니까 이거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막고서. 돌진해 오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배를. 몸싸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기.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밀어내기. 그러다가 공포탄 같은 게 하나가 날아가. 그래가지고 막 긴장 관계가 생겨. 그리고 그걸 백악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 근데 뭐가 하나 날아갔어. 야, 이 뭐야? 그랬더니 뭐 실수로 쏜 것 같습니다. 야, 이 개새끼 미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감 있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미쳤어? 여기서 하나 잘못 쐈다가는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럴 수도 있어. 그 하위 조직에서
군대 얘네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수세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우리 바다로 왔는데 가만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계속 그냥 참아라. 인내해라. 절대 아무것도 쏘지 마라. 가서 밀어내기만 해라. 이런 걸 했단 말이야. 밀어내라. 이것만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일종의 간을 봤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실수를 가장하여 하나 쏴보는 거야. 근데 막 백악관에서 막 지랄지랄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아, 진짜로 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죠? 진짜로 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근데 이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 군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어요. 군대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봉쇄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월드컵이 한창이던 시절 2002년도 이럴 때 그 서해에 NNL 주변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그때 막 꽃게잡이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배들도 막 내려오고 저기서 중국 놈들도 막 몰려오고 우리나라가 이제 잡아야 될 바다인데 여기 내려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밀어내라 이렇게 하면 밀어내라. 막 밀어내 배로. 진짜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서 챙겨내는 거야. 네? 그러다가 얘네가 갑자기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가지고 얘네 막 침몰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지? 몇 년 뒤에는 이게 서해교전 그 다음에는 연평해전 뭐 이렇게 불려요. 연평도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군함을 공격해가지고 군인들이 많이 죽었지. 네.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군함도 하나 잃고. 그러니까 걔네가 당한 대로 돌려주고 간 거야. 당한 대로, 당한 만큼. 근데 우리는 또 열받지. 쥐들이 왜 NNL에 들어와가지고 난리치고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지네가 먼저 우리한테 시비 걸어놓고 말이야. 그래 놓고서는 우리가 응징했더니 그걸 가지고 복수전에 나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그때 그래갖고 우리나라 군함이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게 당하고 그 다음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고 얘네들이 해놓고 기습 공격해놓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래서 막 쫓아갔어. 근데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지점까지 갔어.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열받는다고 포를 쏘거나 북한의 이제 바다를 향해서 포를 쏘거나 아니면 거길 따라 들어갔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쟁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따라 쫓아오니까 북한의 이제 그 육지 쪽에서는요 그 포문을 열어놓고 있었대요. 포문을 열어놓고 오면 쏜다. 근데 그걸 쏘면 우리는 또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야 비행기 떠. 비행기 떠. 그죠? 북한 비행기도 뜨겠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그죠? 뭐 이렇게 붙더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길 거예요. 이겼을 거예요. 그때는 핵이 없었잖아. 일단은 이겼을 텐데 이기는 게 아니야. 어차피 다 죽으니까. 걔는 재래식 무기로 막 퍼부어댈 거고 그럼 다 죽는 거야 전면전 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인내는 필요한데 군대 입장에서는 아우 막 열받는 거지 막. 아우 열받는 거야. 아우 저 아구창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 아구창은 못 날리게 하네. 참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군인들은. 그래갖고 이걸 한번 날려보고. 근데 막 뭐라고 해. 그러면 이제 야 이건 아닌가 봐.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봉쇄해서 조금 밀어내고요. 이와 동시에 어떤 전략을 쓰냐면요. 배후에서 외교 라인을 풀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유는 알자. 이유를 알아야지 뭐 해결 방법을 찾지. 그래서 물밑 접촉을 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소련이 되게 삐져 있었어. 왜 삐져 있나 이렇게 보니까 미국이 터키 쪽에다가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 배치해놨던 거야. 그 전에. 근데 그때 터키에 재래식 무기를 배치했으면 터키 바로 옆 나라까지가 다 소련이었어요. 지금 무슨 탄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탄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그때 다 소련이었거든. 근데 소련은 외곽이긴 한데 거기다가 무기를 설치한 것을 미국은 별로 크게 생각 안 하고 자 우방국가 뭐 경계 같은데 경계선이 될 만한 우방국가에 무기 배치한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소련은 이게 야 이대로 그냥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도 정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가 상처를 많이 입은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좀 뭐 하는 거냐 지도자가. 미국 애들은 우리를 애둘러 싸면서 이렇게 미사일 갖다 설치해 놓는데 뭐 하는 거야 지도자 새끼가 저게. 이러고 막 욕하겠지. 그 욕을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귀에 들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강경파를 진압을 못하면 통치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어. 쿠바가 마침 그때 또 공산화가 됐으니까 미국 턱 밑에 그 쿠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닷가에 카리브해 그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 설치해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됐지. 그래서 그거 사실은 터키에 설치한 거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뭐 옛날 그 꽂은 무기들인데 에이 그거였어? 말을 하지. 에이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그럼 이거 연말까지 철수할게. 그럼 니네도 돌아가라. 돌아가면 우리가 연말까지 철수할게. 어때? 제안하는 거죠. 당장 철수해. 에이 티나잖아. 그러면 티나잖아. 그럼 우리가 꼬리 내렸다가 티나잖아. 좀 이거는 좀 양해 좀 해주고 올해 말까지 우리를 믿고 돌아가라. 이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이 극적으로 배를 돌려요. 극적으로 배를 돌려서 가는데 소련 내부에서 이제 할 말이 생겼겠죠. 정치 지도자가. 이것들이 우리한테 사과했어. 이렇게. 우리한테 사과했다. 터키에 그 설치된 거 치운다니까 나 한번 봐주기로 했어. 이 정도는 괜찮지? 우리가 이긴 거야. 외교적으로. 딱 이렇게. 서로 지네가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묘한 타협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종결이 됐어요.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앨리슨 모형. 자, 앨리슨 모형. 자, 1이 있었다 그랬어요. 앨리슨 모형. 1 모형이 있는데 1 모형은 합리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이고 2 모형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조직 과정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 조직 과정 모형은 뭐다?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뭐랑 같은 것이다? 앞에서 봤었던 뭐죠? 네, 앞에서 봤었던 이제 우리 회사 모형 요거 있잖아요. 연합 모형, 회사 모형 요거랑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징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모형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관료 정치 모형. 관료들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관료 정치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새로운 거니까 얘에 주목해 보시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드리곤 했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전체 정부 조직이 있을 때 이 정부 조직의 수장인 대통령은 말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익을 고려하는 거예요. 전체 이익을 고려한다. 전체 이익 고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관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됐죠? 일관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바로 합리 모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합리 모형에 해당되고 이 안에서 있잖아요. 하위 조직 간의 갈등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위 조직 간의 갈등 상황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갈등이 벌어져요. 여기들은 각각의 자기네의 하위 조직의 목표도 함께 고려하는 거죠. 목표도 고려한다. 그리고 이제 SOP 같은 걸 따르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조직 과정 모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순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대통령이 불렀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딱 앉아있고 야 니네 다 와봐. 그래갖고 얘네들이 다 와 이렇게. 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3모형이 되는 거죠. 3모형. 관료 정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있잖아요. 여기 관료의 고위 관료죠. 여기는 관료의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거죠. 관료의 정치적 판단이 반영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오면 지네 주장만 할 수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막 뭐 이거 군사 옵션 써야 된다 그럴 때 국방부 장관이나 거기 저기 있잖아요. 참모총장 뭐 이런 급 되는 사람들 와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 준비 다 됐습니다. 이럴 때 국무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꼭 요런 데 수장만 모인 건 아니에요. 당시에 전 유엔 대사를 지낸 외교관도 막 원로도 불러다가 막 얘기도 듣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그렇게 접근하면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주장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타협적인 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과정이 이게 산모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52페이지의 아래쪽에 거기에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합리모형은요,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조직 전체의 목표를 이제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강하다. 전체 계층을 고려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과정 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의 연합체로서 여기는 조직 전체 목표도 고려하지만 하위 조직의 목표까지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SOP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하고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약해요. 일관성이 약하다.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일관성이 약해지는 이유가 각자가 다 자기네 입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관료 정치 모형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 이제 여기에 모인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적인 개인적 이제 행위자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조직 전체 목표도 이 사람들은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하위 조직의 목표도 고려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어떤 그 행위자들의 목표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목표의 공유도가 매우 약합니다. 목표의 공유도가 매우 약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정책 결정의 양택을 했을 때 정책 게임의 규칙에 따라 흥정과 타협이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정책 결정의 일관성은 매우 약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적용 계층은 상위 계층인 이유가 여기는 아무나 모이는 데는 아니에요. 보면 그죠? 네, 고위 관료들 중심으로 이제 이걸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 알아듣는 거 맞아요? 표정은 다 편안해 보이시는데 다 알아듣는 거 맞죠? 네, 그거는 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많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좀 쉽게 됐다면 다행입니다. 네, 이걸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거 과제도 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엉망진창으로 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왜냐면 이거를 찾아오라 그랬어. 1모형, 2모형, 3모형. 근데 그 대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걸 여러 번 이렇게 깊게 고민해 보니 이렇게 1모형, 2모형, 3모형이 이렇게 찾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런 걸 찾아오라 그러면 관련 논문을 찾아보면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저는 왜 제가 고민을 하죠? 참 희한해, 그죠? 그러니 성적을 잘 받을 리가 없어. 내가 딴 애들은 다 논문 찾아봤을 텐데 원래 정답을 찾아서 정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 이건. 생각해보니까 좀 억울하네요. 근데 이게 내가 스스로 고민해 버릇하니 그러니까 이게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스스로 머리로 잡고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것도 분명히 좀 말씀드리는 바예요. 그래야 문장을 바꿔놨을 때, 다른 상황을 주어줬을 때 그때 대응을 합니다. 안 그러면 연습이 안 됐으면 그게 좀 힘들어요. 네. 확실하다라고 얘기한 것만 딱 듣고 그것만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지기도 해. 그럴 때 보면은 내가 판단한 거는 틀린 것 같아서 와서 이제 막 확인받고 싶고, 그 강의 시간에 들은 얘기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학 공부하기가 조금 좀 이게 난항이 있어요. 행정학은요, 워낙 문장을 바꿔놓으면 말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이게 맞는 게 될 수 있고 틀린 게 될 수 있어요. 같은 것을 놓고 같은 표현을 써놔도 뭐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이게 O가 될 수도 있고 뭐랑 비교하냐에 따라서 X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력이 좀 필요한 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좀 적성에 맞는 영역인데 이게 안 맞는 분들은 되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과 출신들은 이거 죽어납니다. 아니 어쩔 때는 이게 답이고 어쩔 때는 아니고 이러면 이 이과 출신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좋아해. 네. 저 같은 이쪽 그 적성자들은 그냥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느낌적으로 내가 우길 수 있으면 그게 답이거든요. 논리를 만들어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뭐 질문했길래 답을 막 해줬어요. 그 내용은 틀린 거다라고 답을 했더니 다시 질문이 올라왔어. 그게 맞는 선지였는데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죠. 당황을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를 통째로 보여줘라 했더니 문제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맥락을 안 보여주고 선지만 보여주면 이거 반대로도 설명이 가능해. 이게 행정학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의 이게 묘미라서 공부를 많이 안 하고도 내가 썰 풀어서 우길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과 쪽은 전혀 이렇지 않지. 수학 이런 거는 내가 그 풀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못 풀어. 그냥 공식 모르면은 전혀 손도 못 대죠. 그죠? 그런 거랑 좀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제가 반대로 다시 설명해 줬지. 완전 정반대로 이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제가 부끄럽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뭘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맥락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마인드 스스로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옛날에 막 고민하라고 고생했던 기억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앨리스 모형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책의 결정 모형 마무리를 하죠. 자, 이제요 정책 분석으로 들어갈 거예요. 정책 분석으로 들어갈 건데, 이 정책 분석은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랬었어요. 정책 분석은 이 대안들을 쫙 다 뽑아내보고 다시 합리 모형을 기준으로 갑니다. 우리 그게 교과서적이니까 현실적인 거 말고 이상적인 걸로 한번 기준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리 모형으로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책 분석 요게 언제 필요했냐면은 대안들을 모색하고 그 대안들을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해 봐야 돼.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정책 분석이에요. 정책 분석. 그래야지 뭘 하나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책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정책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같이 봐야 되는 게, 이 정책 분석 안에는요 당위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지만 근거를 가지고 하는 판단도 있어야 돼요. 그게 같이 결합돼야 됩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가 조화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성과 과학성, 요게 조화로워야 됩니다. 기술성, 과학성 기억나세요? 과학성, 그럼 사이먼이 떠오르죠. 사이먼이 과학성 얘기하면서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프랙티스 같은 개념으로 설명했다면, 이거를 갖다가 있잖아요. 왈도, 신행정학의 왈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트로 설명했어요. 아트.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그 뎁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사이먼은 과학성, 그리고 이제 왈도는 기술성, 현실 문제 해결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추구했던 가치가 형평성 아닙니까, 왈도는. 그래서 정책은 최종 결정될 때요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되,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향도 거기에 결합돼야 돼요.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정책 분석은 주관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근거를 가지고 내리는 판단도 필요하고, 결합돼야 돼요. 이게 정책 분석은. 알겠죠? 정책 분석은 그게 결합돼야 되고요. 그런데 정책 분석 안에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증명도 해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는 것을 체제 분석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체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봐보세요. 이제 정책 분석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사실관계, 사실의 규명이 필요하고요. 어떤 통계화 같은 것들, 법칙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인과성이죠. 인과성 같은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뭐가 가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더는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어서 당위성, 방향성 같은 것들을 고민해야 돼. 당위성, 한목적성 이런 거 있잖아요. 당위성, 한목적성 같은 거, 다양한 행정 가치들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니까, 뭐 이제 형평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 같은 거, 지역 분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가치들, 다양한 가치들. 여기는 이제 뭐만 이제 오게 되냐면, 여기는 능률성만 있거든요. 능률성만 고민하는 게 체제 분석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지. 여기에 이제 형평성도 같이 고려하라고요. 그게 정책 분석이에요. 정책 분석이 두 갈래가 다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형성하는 게 체제 분석이에요. 근데 체제 분석 안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또 이 안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질적 분석도 해야 돼요. 질적인 이제 방법, 질적 분석 방법도 활용합니다. 이것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적 분석 방법도 쓰거든요. 양적인 분석 방법도 쓰는데, 이런 기법들을 이렇게 쓰는데, 이 또 양적 분석 기법을 쓰는 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관리과학이라 그래요. 관리과학. 될까요? 그래서 이거 잡아보면, 자 이렇게 관리과학이 있고요. 이거보다 크게 이렇게 체제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크게 이렇게 해서 정책 분석이 있는 거죠. 이해 옵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과학 체제 분석은 한 몸뚱아리처럼 보셔도 돼, 이거.
결국에는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 법칙, 인과성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능률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해보는 게 관리과학 체제 분석이에요. 관리과학 체제 분석. 근데 이거 관리과학은 단편적이고, 단편적이고, 그 다음에 양적으로 체크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이고, 체제 분석은 그거보다는 좀 연구의 방식을 조금 더 넓혀서 좀 장기적이고, 질적인 측면까지도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질적인 분석 방법까지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체제 분석이다 그랬을 때는 좀 전략적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적 분석, 관리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술적인 대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비유적으로. 전술이 더 작은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탁탁탁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 방법으로. 그렇다면 체제 분석도 과학적 방법을 주로 쓰지만은 여기에서는 또 이제 질적 분석 방법, 전문가들의 어떤 그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정책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책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구나. 그래 알았어. 근데 이것만으로는 결정을 다 할 수는 없고 요거로서는 조금 이제 요 사업이 부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은 어느 만큼 뭐 그게 또 충족이 되면 그러면 그 빈틈은 요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따르게 노력해서 메워보자. 그 정책을 선택하는 게 형평성에 부합할 것 같으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노무현 정부 때요. 그 지역 득표 전략으로 권역별로 어떤 그 사업들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게 충청권에다가는 세종시 건설이에요. 세종시 건설이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예요? 그 광주 전남 이쪽에다가는요.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기획했던 겁니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 그래서 옛날에 그 진짜 5.18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남도청, 옛 전남도청, 지금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원의 목포 분원, 거기 그 도청 앞에 있어. 그래서 거기로 가 있어, 무안으로. 신도시, 딱. 신도시 해가지고 목포 옆쪽에 목포랑 무안 경계인데, 거기다 신도시를 만들어서 도청 짓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원래 옛날 구 전남도청은 그게 이제 전라남도 광주시 시절에 광주에 있었던 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직할시를 거쳐 광역시로 온 거예요. 아무튼 전남도청 거기 옛날 그 전남도청 자리가 지금도 가보면은 막 총탄 막 이런 거, 그죠? 예, 총탄 이런 것들 막 박혀 있고 그 흔적 남아 있고 막 그런 데인데 그 일대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광장을 만들고 건물을 또 새로 옆에다 짓고 그 다음에 그 지하까지 이렇게 파가지고요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거 이제 추진할 때요 이걸 해보는 거야. 체제 분석 관리과학. 이거 할 때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지가 맞냐 이런 거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BC라는 말 들어보셨나? BC? BC 레이셔? 베네핏 코스트 레이셔. 이게 이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데요. 야, 편익은 얼마나치야? 근데 저 편익은 얼마나치고, 비용은 얼마야? 비용은 얼마야? 그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수식으로 나타내서 1을 기준으로 보는데 편익이 더 크면 1을 넘어가는 거고요.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면 1보다 아래로 나와요. 0점 몇 이렇게 나와. 근데 이런 거를 BC 레이셔 같은 걸로 붙여봤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0점 몇 안 돼? 5도 안 돼. 0.5도. 0.5도 안 돼.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관심사항이야? VIP 관심사항이에요. VIP 누군지 알아요? VIP라고 불러. 여러분 가봐. 우리 조직 장은 사장이고, 저기 대통령 VIP야. VIP 관심사항이야 이게. 뭐 파란 집에서 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나름의 그 은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관철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대통령이 이게 강력 원하는 거야.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더 고민해야 돼.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대통령한테 혼날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대통령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역이 계속 죽어가는데 광주 같은 데는요 아시아 문화의 전당 만들기로 한 게 그게 사실은 뭐냐면 광주가 비엔날레 그 미술 전시 같은 거를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뭐 비엔날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뭐 이런 개념들이 있어 원래.
근데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비엔날레인데 이 비엔날레를 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런 걸로 특화해가지고 광주를 이제 발전시켜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요거에 꽂혀 있는 건데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근데 이게 안 나온다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야 너희들은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 뒷얘기들 들어보면 여기에 막 이제 요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지. 여기를 공짜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돈 내고 이용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용료를 1,000원 내서 시작해서 올려보는 거야. 2,000원? 3,000원? 근데 이거 올릴 때 그러면 입장객의 수는 줄게 해야 되잖아요. 안 줄어. 입장객은. 우리가 잘하면 되지. 많이 오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건 안 줄이고 막 액수는 좀 늘려보고 이런 거 뭔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대략 맞아야 돼. 그래도 이게 좀 나와야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하면 이걸로 채워. 이게 막 0.2 뭐 이렇게 나오면 못해 사업을.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많이 신경 썼다는 그런 후문이 자자했습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관심사항이 요거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막 이제 해가지고 점수를 조금 이렇게 올려놓는 거지 뭐. 뭔지 알겠죠 이거? 그런 사례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체제 분석 관리 과학을 통해 가지고 BC 레이셔가 웬만큼 나와야 돼. 우리나라가 그 방식을 많이 쓰니까 BC 레이셔. 그러니까 비용의 가치분에 비용의 총 가치분에 편익의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분수식으로. 그 1이 기준이 되고 1보다 커야지 되는 거예요. 그 편익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1이 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1이 넘으려면 그리고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제 이게 되게 무지막지하게 돈을 낭비한 일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또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BC 레이셔 1이 넘는 건 지역에선 잘 안 나와요. 지방에서는. 우리 지방이라 그러면 뭐 서울도 하나의 지방입니다만은 지방자치 얘기할 때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뭔지 알겠죠? 수도권 이외의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BC 레이셔 1 넘기기 힘들어요. 인구 자체가 뭐 다 줄어들고 있고 뭐 그런데 뭐 고령화되고 어떻게 BC 레이셔가 1이 어떻게 넘어요?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요. 엔간히 나오면 이걸로 메꿔줘야 돼요. 그러라고 이것도 같이 포함한 게 정책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같이 집어넣어 줘야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겨우 이걸 단가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 단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저 사업의 그 저기를 당위성 뭐 이런 것까지 넣어야 그래야지 사업의 실현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단가 맞추는 거는 뭐 여기서 해보는데 그거가 좀 많이 미흡하다. 미흡할 때 이 논리로 가는 거다. 아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몇몇 사업은 BC 레이셔 조사하는 거를 면제시켜 주기도 했어요. 중앙정부가. 어차피 안 나오니까 뭐 0.3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요런만 안 좋아지지. 예,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접근하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철도 놔줘 그냥 먼저 놔. BC 레이셔 안 나온대. 다 적자가 빠나대. 그래도 놔줘라. 놔주면 어떻게 돼? 놔주면은 그럼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 관광도 많이 가고. 그러면은 관광도 많이 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장사할 것도 생기니까 사람들 많이 정착하고. 그러다 보면은 인구도 젊어지고 좋구만. 먼저 해주자. 이렇게 가는 거. 그런 정책 판단이 또 따라 붙기도 해요, 원래. 그래서 이게 고도의 정책 판단으로 가면은 요것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도권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파주 운정지구 제2신도시잖아요. 운정지구에서 1기 신도시인 그 일산을 거쳐 저기 은평구도 요즘에 인구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은평구에 저 어디야? 연신내에서 한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동탄까지 가죠. GTX A 노선. GTX A 노선은요, 해보니까 1이 넘었어. 1이 넘었어. 여기는 뭐 신도시 막 이렇게 서울 한복판 뚫고 지나가고 강남 거쳐갖고 이렇게 그죠? 내려가니까 이 교통 불편한 외곽에 있는 동탄 신도시라든가 파주 운정지구라든가 일산도 교통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도로가 너무 막혀 이제 차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3호선인데 3호선 느리고 엄청 돌아가고 이러니까요. 너무 불편해. 강남까지 가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놓으면 좀 비싸더라도 난 타겠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이 뭐 여기에서 뭐 일산 이런 데에서 삼성역 같은 데까지 가는 게 얼마 걸린대? 뭐 25분? 20분? 이거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매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데모할 거예요. 요금 낮춰주라고 이제 막 그럴 건데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미리 그런 걸로 시비 걸지 말고. 자 이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따져봤더니 그렇게 하고 저 남쪽으로는 동탄까지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산이 나와. 그래서 그건 1.1인가 1.2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거는 하기만 하면은 돈이 남는다 이거야. 나중에 요금 내려달라는 데모를 하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그렇게 못 맞춘다 무조건. 그래서 이것만 볼 거는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거. 그래갖고 요 분석을 아까 말했던 BC 레이셔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 BC 레이셔를 기재부가 합니다. 기재부가 하는데요. 이제 그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재부가 하는데 BC 레이셔를 바탕으로 정책 분석 최종적인 판단을 기재부와 그 다음에 그 윗선 국무회의 그 다음에 저기 대통령까지 껴가지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될 텐데 아무튼 요걸 주관하는 데가 이제 기재부인데 기재부가 요거 있잖아요. 체제 분석 관리과 요거를 어디다 맡기냐면은 저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개발연구원에다 맡겨놓으면 여기서 이걸 저 수치로 딱 따져봐. 그 BC 레이셔라는 걸 딱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기법들을 봐야 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요거까지 같이 고려한다. 충분히 이해됐죠? 이제 자 이리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를 좀 골 때리게 만드는 영역인데 이쪽으로 오면 뭐가 있냐면요. 지금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용 편익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있는데 얘가 1번이고요. 얘가 안 될 때 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이 1번인데 여기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비용과 편익, 여기도 비용이라는 게 있죠? 이 비용들은요 다 화폐 단위로 환산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건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 됐을까요?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 그래가지고요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비용도 화폐 단위, 편익도 화폐 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편익도 화폐 단위, 비용도 화폐 단위.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다이렉트로 비교하기가 용이해요. 비용 화폐, 비용도 화폐, 편익도 화폐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갖고 저거는 그냥 저 화폐 단위로 비교해서 아까 BC 레이셔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까지 합시다. 비용 편익 분석의 대표적인 기법들을 이제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 크게 세 가지.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순현재가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현재가치법. 법이 있는데 순현재가치법이라는 걸 net present value 그래갖고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현하면요 그것은요 future value로 나타나게 돼 있어. future value 됐나요? future value가 있는데요. 이 future value에다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future value 곱하기 이걸 지금의 가치로 좀 환산해야지 지금 우리 시선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돼.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가치들을 갖다가요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프레젠트 밸류가 되는 거예요. 공식 안 해오셔도 돼요. 안 해오셔도 되는데 이런 식이야. 근데 여기 R은 뭐냐? R이 이게 레이트, 이자. 그 비율, 그러니까 할인율.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향해서 지금부터 가면 이자가 되고요. 그거를 역으로 깎아온다고 생각하면 그게 할인율이야. 이해돼요? 우리가 저축을 해놓으면 매년 그 가치가 불어나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계속 쌓이잖아요. 그거가 이자라고 한다면 할인은요 나중에 일어날 미래 가치를 지금의 눈으로 판단해 보자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되돌려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이자율의 반대 정도로 인식하면 좀 편해. 그래서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을 그 할인 레이트 이거를 R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N은 뭐가 되냐면은 N은 기간이에요. 기간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할인율이 높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인율이 높으면 현재 가치가 그만큼 적어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N승? 얘는 장난 아니네. N승까지 됐으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현재 가치가 떨어져. 왜냐면 얘네가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분모에 들어가서 이 값으로 퓨처 밸류를 나눠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와 얘가 커지면 퓨처 밸류가 막 깎여갖고 그래갖고 얘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걸 갖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된 적이 있냐면요.
할인율이 높은 사업은 단기 사업이 유리하다. O예요, X예요? O야, O. 왜냐면 할인율이 높다. 그러면요, 단기 사업 정도만 가능해. 이게요, 할인율도 높은데 장기 사업이 되잖아요? 그럼 N승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거 안 나와. 너덜너덜. 남는 게 없어. 이게 현재 가치로 따지면 남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런 사업 못 하는 거예요. 못 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할인율이 낮을 때는 장기 사업도 가능한 건데 할인율이 너무 높다 그럴 때는 단기 사업 이외에 장기 사업은 좀 어려워. 그런 관계를 좀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용도 현재 가치로 계산해요. 편익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순현재 가치법은요, 뺄셈으로 하는 거예요. 뺄셈으로 합니다. 뺄셈으로.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주는 거예요. 비용의 현재 가치를. 그래서 얘는 몇 기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몇이 기준이 되겠어요? 몇이. 여기는요, 0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0이 기준이 돼요. 0이 기준이 되고 0이 기준이 돼가지고요, 0보다 크면 채택.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으면 기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0을 기준으로. 됐어요? 네트가 이게요, 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순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 이렇게 해서 NPV라고 해요. 순현재 가치법, 0 기준이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BC 레이셔를 보는 거예요. BC 레이셔가 있습니다. BC 레이셔는 편익 비용 비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 쓰자면 편익 비용 비율, 편익 비용 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네핏 코스트 레이셔예요. 편익 비용 비율인데 얘는 말입니다. BC 레이셔는 얘는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비용의 현재 가치분에 뭘로 나타내냐면 편익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뺄셈이었다면 얘는 분수식이에요. 분수식. 그래서 얘는 몇 기준이 되느냐? 얘는 몇 기준? 얘는 0 기준이 되는 거예요. 1기준 참. 1기준이 되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채택, 1보다 작으면 기각.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1보다 크면 채택, 1보다 작으면 기각. 됐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BC 레이셔. 우리나라 근데 아까 주로 쓰는 게 뭐라 그랬어요? BC 레이셔. 이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요, 특히 대표적인 예가 아까 내가 BC가 1이 넘냐 안 넘냐 막 그런 걸 했는데 그걸 적용하는 게요, 1998년도가 IMF 막 맞아가지고 막 휘청하고 있는 때인데 그때 있잖아요. 98년도에 이런 사회간접자본 이제 SOC 관련된 사업이 23개였다 그랬나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가 다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났대요. 그때는요, 그걸 주무부처가 자체적으로 타당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타당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타당하네 이러면서 예산 따내려고. 근데 지금 IMF 때 말이야, 이걸 갖다가 말이지 돈을 그런 식으로 정부가 잡았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게 충격을 받았어, 정부가. 그래갖고요, 김대중 정부 때인데, 야, 안 되겠다. 야, 내년부터 장벽 하나 더 세운다. 스크린 하나 세워놓는다. 해가지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돼요. 99년부터. 예타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걸 예타라 그래. 줄여서 예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비 타당성 조사는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 예산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기재부가 먼저 예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재부 얘기를 한 거야. 기재부가 그걸 갖다 KDI에 맡겨, 예타를.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일 때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스크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크린 역할. 그때 통과되지 않았던 사업 하나가 뭐였는 줄 알아요? 98년도에? 다 통과됐다고 그랬잖아요. 자체적으로도 타당도 조사인데 잘 통과가 안 된 게 울릉도에 공항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울릉도에 공항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
아니 울릉도는 여기가 또 제 지리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나 이거? 여기가 말이에요. 종상화산입니다. 종상화산. 제주도는 순상화산이야. 제주도는 순상화산이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방패 모양처럼 방패 순자 써서 이렇게 쭉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산이 폭발하고 서서히 굳어요. 서서히 굳어서 그 안에 있는 화산가스나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돌덩이가 물러. 근데 울릉도는 말이죠. 종상화산. 폭발하자마자 바로 굳어. 온도가 안 맞는 거지 지금. 바로 굳어가지고요. 너무 단단해. 여기는 순환도로도 못 만들었다가 최근래에 완성했어요. 순환도로가 되는데 도저히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도 깨지지 않는 공사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우회해서 이렇게 바다 위로 이렇게 기둥 세워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 정도로 딱딱한 데야. 여기다 공항을 여기 산이거든요. 그냥 통째로 공항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안 됐는데 통과가 그게 최근엔 또 통과가 됐어요. 작년에. 근데 거기다가 바다에다가 만드는 거래. 이렇게 경비행기 착륙장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디 포항 같은 데서 울릉도 갈 때 4시간 동안 토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건데 울릉도를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걸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가게끔 만들겠다. 이 사업이 지금은 또 통과가 됐대.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은 야 너무 얼척없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가 다 통과가 됐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얘네들 방만하게 이렇게 해도 되나? 해가지고 예타를 도입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BC 레이저 이걸 갖다 열심히 여기다 적용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제대로 설명드릴게. 요건 시간이 많이 필요해. 내부 수익률법. 이거 우리 드라마 보듯이 하면 되지 뭐. 결정적인 장면일 때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내부 수익률법은 좀 어려워요. 이거 생각을 차근차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이게 IRR로 표시하는데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긴 하는 건데 그런데 정확한 현재 가치를 찾아내기 어려울 때 이게 정확한 현재 가치가 찾아지면 요걸로 하든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물론 이걸로 하느냐 이걸로 하느냐에 따라 사업 채택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100원을 들여서 200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어. 그리고요 1000원을 들여서 1500원의 편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1500원에. 그러면요 봐봐요. 이걸 순현재가치법으로 하면은요 어떤 게 채택되겠어요?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순현재가치법으로 하면 이게 비용이야. 코스트. 이게 지금 편익 베네핏 B.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 거가 되겠죠. 왜냐면 1500 빼기 1000 하면 500이 남잖아. 이거는 200 빼기 100 하면 100밖에 안 남아요. 그럼 아래 걸 선택한다고. 근데 BC 레이저로 하면요 위에 거가 되죠. 위에 거가 돼. 위에 거는 이게 지금 100분의 202가 나왔어. 근데 얘는 1.5 나오잖아요. 얘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로 하냐 이걸로 하냐에 따라 똑같은 이 안건에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참 묘한 거죠. 묘한 건데 우리는 그 중에 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IRR은 이런 걸 현재 가치로 다 환산하기가 좀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인 범주를 가지고 이걸 사업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고 일단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 회수기간법. 회수기간법은 내가 여기 드리는 돈이 얼만데 요거 몇 년 지나면은 요거 뽑아낼 수 있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회수. 여기 학원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한 3억 들어갔다. 3억 들어갔으면 야 이거 3억 다달이 해가지고 얼마 남는다 치고 그렇게 했을 때 몇 년 걸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회수기간법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카페나 독서실 같은 데 있잖아요. 스터디 카페도 포함해서 그런 데들은 난 돈을 어떻게 남기는지 난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 내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돼. 그런 사업은 왜 안 되는 줄 아시겠죠? 거기 시설 너무 삐까하지 않아요? 그런 시설 이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걸 들여가지고 이게 사업이 수익이 남나? 그럼 맨날 망하고 새로운 거 생기고 인테리어 업자만 돈 벌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회수기간조차를 안 따지고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돼. 이건 되게 초보적인 계산법이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안 따지고, 그리고 사업을 전개할 때 항상 망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몇 번 망해봐서 아는데, 이게 낙관적인 전망만 해, 사람들이. 야, 이거 잘 되면 이만큼 된다, 이런 거 가지고만 해. 근데 세상은 내 마음같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다 망하는 거야. 이 회수기간법 같은 건 그런 방식인데, 이건 시험은 잘 안 나와요. 위에 3개, 이걸 잘 봐야 되고요. 이 비용 효과 분석은 조금 달라요. 비용은 화폐 단위로 환산이 되는데, 효과는 화폐 단위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화폐 단위 환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화폐 단위 환산이 안 되는 경우. 됐나요? 화폐 단위 환산이 안 되는 경우. 그래갖고요, 이건 화폐 단위 환산이 안 되는 경우를 한다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 안 되는 것만 이걸 쓴다는 거죠. 맞아요? 이걸로 하기가 좀 애매한 것만 이걸 쓰는 거야. 예를 들어 일산 호수공원을 만들어 놨어. 돈이 얼마가 들었겠죠. 편익은 얼마나치예요? 물론 계산하려면 합니다. 계산하려면 1인당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지. 여기 왔을 때 얼마나치 만족감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에? 얼마나치냐고요? 글쎄요, 막 이러겠죠? 글쎄요, 그러면 그 비교를 해줘야지. 그러면요, 콜라 한 잔 먹었을 때 만족감하고 이 만족감은 뭐가 더 커요?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화폐 단위로 환산할 수가 있겠지만, 너무 이거는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약간 되게 주관적이고, 이건 제대로 좀 이렇게, 그죠? 이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서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는 이 인접 주민들이 어때? 목표 달성도가 효과성 아니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좀 행복하다고 하나? 차라리 이게 낫지. 여기 공원이 있어서 좋으세요? 이런 질문은 차라리 낫잖아요. 공원 잘 이용하세요? 어떠세요? 공원이 있어서 삶의 질이 나아지셨나요? 만족감이 있으세요? 저는 호수공원이 있어서 여기 딴 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딴 지역으로 이사를 못 가겠어요.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따져야 되지. 얼마나치예요? 얼마나치? 300원? 400원? 500원? 한 번 올 때마다 얼마나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가 어렵지. 그럴 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지려면 따질 수는 있다. 전부 다 따지려면 따질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가치도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제가 시도할 수 있어. 여자친구랑 1억하고 있잖아. 1억을 줄 테니 여자친구랑 헤어져라. 에이씨, 그럴 순 없어요. 100억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흔들려. 다 흔들렸어 지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따지려면 못 따질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진짜 흔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나는 진짜 결혼까지 할 거고 뭐 할 거다. 그럼 또 모르지.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수 있죠.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그냥 뭐 잠깐 만나는데 뭐 호감이 있고 서로 그냥 괜찮게 만나는데 10억 줄 테니까 헤어질래? 뭐 그거야. 뭐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뭐 10억 정도면은 뭐 그 돈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가치를 그렇게도 환산할 수 있는데 좀 억지잖아요. 억지니까 정책적으로는 그냥 효과 분석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한다. 알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정책 분석이 토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알겠죠? 아주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건데요. 1탄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판서로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정책 분석 2, 우리 이제 교재를 가지고 요건 좀 꼼꼼히 좀 볼게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각도에서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이제 IRR을 아직 안 봤으니까 IRR에 대한 개념 제일 어렵거든. 그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예측 기법 이런 거 보고 하면은 정책 결정론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요거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약속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복습 잘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출석을 안 불렀다. 출석. 네, 펜죠.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한 명만 안 왔는데, 한 명만 안 왔어. 김수현, 김우재, 김정훈, 김주현, 문채연, 안상원, 그리고 양영진, 그리고 장근수, 정근모, 조현태, 최민석, 최재은,
에스더, 한예슬, 그리고 최승현, 송근재, 박진우 이렇게 하고 지금 출석 안 부른 사람 있죠? 안 불렀죠? 불렀나? 이름이 뭐였죠? 최재은이구나. 네. 그리고 또 안 부른 사람 없죠? 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부른 사람 없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 마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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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정책 분석은 저기 뭐야 저런 거 형평성 같은 가치까지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추구하는 거죠. 어, 경제적인 것도 생각은 하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여러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 분석은 정책 분석 안에 들어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정책 분석에 필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최종 분석도 질적 분석방을 쓰잖아요. 그거는 연구할 때 양적인 분석 말고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그 토대로 삼는다는 거 정도고 그게 형평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런 가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연구 방식을 그렇게 쓰는. 연구 방법을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지. 사실 그냥 이런 것들 가지고. 됐죠? 뭐 질문할 건 없어요? 남은 분들은 없어? 네, 고생들 했어요. 들을만 해요? 지금 2주 됐죠? 2주 됐고 여기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 들은 거죠 지금? 처음부터 들었잖아. 질문할 건 없어요 아직? 괜찮아? 네. 질문들도 하러 오시고 그렇게 좀 해요. 그럽시다. 복습도 잘 하시고. 네. 나도 이제 이름도 외우고 좀 얼굴도 알고 그래야 되니까 자주 좀 찾아와야 내가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되고 그래요. 네, 자주 좀 오세요. 네. 고생들 했습니다. 오늘도 뭐가 있나? 영어? 영어